때문에 그 남은 자료들을 모아서 남은 자료를 모은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뭐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 공부시켜 드리고자 계획했던 그 자료들을 조정을 해서 제 생각을 갖고 정리한 책입니다. 이건 제 블로그에 썼던 글을 모아서 이렇게 올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이 정당의 위기 그리고 그 대안이 과연 뭘까? 근데 정당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플랜 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위 저는 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블루 오션이자 지금 정당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들이 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를 이게 그냥 뭐 정치 해설이 아니라 좀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 가지고 과거에는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사실은 야권 전체의 그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까요? 뭐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여튼 야권의 주류적 역할을 해왔죠. 근데 이제는 민주당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 의구심은 뭐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또 안철수로 대변되는 안철수 현상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또 그리고 안철수든 뭐든 아니 정당 자체가 싫다. 특히 민주당에 끼어부셔야지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분들도 한 또 3분의 1 되우리가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이 정당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거냐 하는 것이 오늘 하는 정문부장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세 분의 공통적 특징이 뭐죠? 부드럽다. 그렇죠. 뭐 부드럽습니다. 뭐 그것도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뭐 어떤 또 특징이 있을까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되는 분이죠. 정당 경력이 없는 분들. 그죠? 뭐 조금 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민운동을 해왔지만, 이분은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정치적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정치행위를 한 적은 둘 다 없던 분들이죠. 그죠? 이분은 뭐 더더욱이 그랬고. 근데 왜 이분들이 정치의 중심에 설까? 그죠? 지금 한국 정치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분들의 등장과 기존 정당의 위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기존 정당의 위기. 그럼 기존 정당이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기존 정당이 위기에 부딪히게 됐을까? 여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정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그 세력들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정당이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있고 민노당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당으로 포괄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당은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배제해내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정당의 대표성의 위기가 핵심이다. 이런 현상, 안철수 현상을 포함해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당의 대표성의 위기가 그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지금 모든 정당이 다 그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빼고는요. 새누리당 빼고. 새누리당은 좀 설명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어쨌거나 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교수, 박원순 시장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제는 기존의 정당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대표성의 정당의 대표성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책을 보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그 데이터로 이제 가지고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냥 그림만 그려놨습니다. 이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이 자료인데 이게 2006년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보고를 했던 내용이어서 이걸로 지금 끝이 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6.29선언, 87년 항쟁이 대중참여가 굉장히 이렇게 높았던 시절이죠. 그 다음 뭐 주거니 박근혜 하다 이 90년대에 이 소위 그 노동자 투쟁과 또 시민운동의 경장과 학생운동의 그 격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분신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2002년 대선과 대통령 탄핵 투쟁을 통해서 소위 친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노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가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촛불 시위로 2008년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지자체 선거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의 참여의 열기들이 상대적으로 2004년 총선이나 이쪽 대통령 탄핵 투쟁이나 촛불 시위에 그 번가지 않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대중의 참여 열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만약 이후에 그림을 더 그렸으면 아마 그렇게 설명이 됐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6.29 선언 이전에 70년대, 80년대를 중심적으로 관통해온 정치적 주체들은 누구였을까요? 호남 민중들이었죠. 그죠? 물론 뭐 시민운동 한 분, 학생운동 한 분들이 계셨겠지만 정치적 참여 공간에서 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 호남 민중들이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가 결집이 되고 관철이 됐던 거죠. 그죠?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 주로 어떤 인물들이 이 정치적 이 역동성의 중심에 서 있느냐 하면 486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김대중 정부 87년 이후에 등장한 또 새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는 통칭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호남민중에 기반한 정치적 형태와 그 다음에 486이 지향했던 진보적 의제와는 조금 더 다른 정치적 색깔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대중의 참여가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문제는 뭐냐 하면 정당은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중의 참여의 역동성이 높아지면 정당의 기반은 굳건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당의 기반은 취약해진다. 이 최장집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장집 선생은 제도 정치 중심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촛불 시위하고 노사모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정치 행위는 제도 정치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제도 정치가 제대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 제도 정치를 누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강화할 것이냐. 결국 운동의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최장집 선생은 운동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제도 정치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런 점에서는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자하고 일정 정도 그 견해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중의 참여 열기가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문제는 정당의 위기가 발생한다. 정당의 위기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중의 참여 열기는 고양되나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의 개혁은 항상 지체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화적 지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이 하고 대중들의 참여 열기는 높아지고 그래서 대중들의 참여 열기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정당 사이에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나가수를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나가수 나는 가수다 그 혹시 프로를 보셨을 거예요. 제일 첫 회에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첫 회에 그 김건모라는 가수가 나왔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배 가수들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재동 씨도 그 사회 진행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느냐면 우리의 존경하는 선배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없다. 이 떨어뜨린 것은 바로 시민평가단이 떨어뜨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좋아하는 선배, 위대한 선배가 어떻게 이게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건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만약 김건모 선배가 이 다시 주는 기회를 받아들이면 정말 그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선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권유하자. 그래서 권유를 하죠. 권유를 해서 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건 무슨 웃기는 짓거리들이냐 하고 분노했죠. 그죠? 지금 정당과 시민 참여 사이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결정을 해놓은 것을 상층부의 정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왜곡하거나 또는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기존의 정당 정치와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 정치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전두환이가 이제 4년 집권하고 퇴임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이제 전두환은 물러나라 하고 국민이 결정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존경하는 위대한 각하 전두환이가 물러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투표해서 질 수가 있느냐. 전두환 각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전두환 각하는 이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정말 위대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다시 선거에서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층부의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협상 중심의 이 정치 행위와 시민들의 참여의 고향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이 균열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흔히들 세대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대교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486도 평가의 대상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흔히 세대교체 얘기를 하면 486은 적기 때문에 486으로 권력 이동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보다시피 아까 김대중 대통령 장충당 공원이나 여의도 공원에 100만, 200만 명씩 모여서 대중을 동원했던, 참여시켰던 그 정치행. 그 다음에 80년대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운동 중심의 이 486, 이 학생운동 중심의 이 행동이죠. 그 이후에 이런 이 지역과 이념이라고 해야 돼. 민주화가 아닌 좀 더 다른 가치에 입각한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새로운 세력들이 전부 다 노사모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간도 축소되고 있고 이 공간도 축소되고 있고 문제는 이 진영의 분들이 야권 전체에 새로운 진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부에는 여전히 이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배제해내는 그런 구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에 의한
이 세력 교체가 앞으로 향후에 정치 현상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7년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장이나 글로벌 가치를 검증하면서 다른 여타의 소위 기존의 전통적 진보와는 좀 구별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특히 이 SNS를 통해서 정책 의사를 결정한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SNS를 통해서 자기의 정책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하는 분이 30%가 넘고, 대신 정당을 통해서 자기의 정책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은 5% 이내인 걸로 제가 아마 그 예전에 그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와 세력, 가치 이 두 개로 무장한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진보적 자유주의는 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이걸 뭐 어떤 조사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통적 진보에서는 이게 무슨 진보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진보냐? 예를 들어서 경제나 이 개방이, 특히 개방의 문제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FTA 신중 추진과는 달리 전통적 진보에서는 FTA 반대를 하고 있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상생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뭐 재벌 해체나 훨씬 더 더욱다 근본적인 어떤 그 아젠다를 갖고 있을 겁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는 교섭주의고 사회 협약주의인데 전통적 진보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가서 어떻게 이 뭐 노동 해방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의제가 층층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죠. 등등 그렇습니다. 훨씬 이 자유주의적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진보와 구별되는 이 나름의 독특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원래 글로 보도록 위에 분들. 예. 자, 예. 여기서 보면 이 그룹, 그러니까 뭐 인물로 꼭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그룹이 내재적으로 보면은 이 그룹들하고 상당한 정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어 왔어요. 뭐 쉽게 얘기합시다. 요게 김근태 고문으로 대표되는 분이고, 요거는 이 김대중, 요거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상징화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 호남 지역주의와 호남도 역시 지역주의 폐해자이면서 동시에 소수는 지역주의에 편성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 정도의 갈등 관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486의 이 소위 이념적 지표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뭐 진보적이냐 뭐 좌파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 지표하고 일정 정도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특히 FTA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젠다가 뭐 한 1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한 수십 개의 아젠다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과거의 진보들은 노동이나 경제 문제 또는 북한이나 미국 문제가 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아젠다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분권 문제, 조세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아니면 성평등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절대적인 가장 강력한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것보다 훨씬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진보적 자유주의는 과거의 진보와는 달리
훨씬 더 다양한 의제에 의해서 복합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FTA는 찬성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을 강조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는 등과 같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이건 아마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인가 여기 한 강연에 왔을 때 이 비슷한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유주의적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자,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해봤습니다. 청와대를 몇 차례, 두 차례 집권을 해봤는데 이 청와대에서 집권을 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냈느냐? 바꿔내는데 성공했느냐?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가 덜 돼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대접을 하고 타협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확실한 자기의 이 비전이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다 더 본질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보인민을 집필할 때도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해보니까 막상 집권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한계가 있을까? 왜 한계가 있을까? 그럼 그 이유가 뭐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 함께 고민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진보의 미래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 청와대 집권해봤습니다. 뭐 몇 가지 공권력과 정책 수립, 집행, 의제 설정권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언론 갖다 좀 두드려 잡고 검찰을 휘어잡지 못하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국정원이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만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도 없어요. 자, 우리 집권하면 국정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개혁해야죠? 말은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개혁해? 아니 가서 뭐 인사조치하고 뭐 사람 잘라내고 이걸 개혁이라고 하면은 됐죠, 오케이.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가의 정보기관을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에 그것은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바꿔나가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검찰을 우리 편 검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조에 대한 합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요새는 검찰에 하도 당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제 안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제가 홍보처장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들이 없어요. 이제 고민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도 권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은 이 제도 권력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파성이 훨씬 더 강화됐죠. 이 종편 때문에 정파성이 이건 요번 대선의 패배의 원인 중에 저는 상당 부분이 이 종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서 여기는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기지 못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는 것은 좋으나 현실 자체가 지역주의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마치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표 같은 경우 충청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가지고 경기도 가지고 인천이 진 거죠. 경기도, 인천에 충청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충청도에서 졌을까? 과거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때 충청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요. DJ 때는 DJP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려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도 충청도에 대해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산만 이기면 된다. 부산에서 이기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충청도 표에 영합하는 것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야권의 지지표가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호남민중과 그 다음에 서민표에 기반을 한 과거의 정치 건달이 상층부에 있는 이런 야권 구조였고요. 한국의 정치, 야권의 정치 엘리트들이 제대로 충원되지를 못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구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케네디가 그랬고, 클린턴이 그랬고, 오바마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땅콩 농장 주인 카트가 그랬고, 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소위 교양 수준이 높고 최상위 엘리트들이 민주당의 상층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비유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학력 좋고 엘리트들이 그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죠. 대신 그 밑바닥은 누가 들어서 있냐면 히스패닉하고 흑인들이 그 밑바닥에 동원되는 그런 구조 속에 접합이 되어 있죠. 근데 한국은 호남민중과 서민들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으면 상층부는 엘리트라기보다는 정치 건달들이 민주화 과정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던 거죠. 그죠? 물론 엘리트가 꼭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번에 한 축이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호남 축도 약화됐지만 서민 축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서민 축이 박근혜한테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그럼 왜 빠져나왔을까? 이 부분은 진보 정당의 약화도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약화도 관계가 있죠.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진보 정당으로 포괄되지 않는 수많은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민표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기업 노조나 이런 데처럼 조직이 잘 돼 있는 노조에서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야 되나? 그분들이 사실 뭐 좀 진보 야권을 찍을지 안 찍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민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호남표가 아니면 오히려 박정희를 찍었다.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박근혜를 찍었어. 그쪽으로 동원된다. 그럼 여전히 노조 중심의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정치적 국면이 주어졌는데 이거 이기지 못하고 그냥 막 상당히 져도 좋아. 우리는 병행을 내다보고 정말 조직 운동을 통해서 혁명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다. 그나마 노조가 조직화되어 있고 그 주변에 그 있는 곳은 우리가 그래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나 경기도 인근에 소위 서민 아파트 있는 데서는 요번에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몰살. 대신 어디에서 표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분당 갑 위원장 아닙니까? 민주당 위원장인데 제가 44.5%를 얻었어요. 옛날에는 32%를 못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65%, 67%가 나온 거예요.
정말 여기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당신은 당선될 때까지 그런 데 갔느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민주당 가면 대접은커녕 완전히 개차반 취급당합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제가 호남 출신이 아니고 TK 출신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486 출신도 아닙니다. 그죠? 486 동맹체제 속에 저는 벗어나 있어요. 김부겸도 좀 그런 자원, 이제 부겸이하고 제가 대학 동기입니다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친노에 대한 비토입니다. 그럼 정치를 시작했는데 총선에 어디도 저거 하지도 않고 열중시하고 있으면 정치가 잘 진행됩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 분당에 수사표를 던진 거죠. 물론 처음에는 거의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서 제가 한 5% 이상 앞서갔거든요. 근데 막판에 김용민을 변수로 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분당 갑에 2만 내지 6만이 되는 교인 숫자나 그 교회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날 한번 쫙 아주 레토릭도 똑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기독교 장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참 부끄럽다. 교인이라는 것이. 그러나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 민주당을 찍지 마라. 제가 기독교를 폄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곡선이 꺾어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다 뒤집어져. 그럼 김용민 건이 없었으면 이게 안 뒤집어졌겠느냐. 무슨 꼬투리를 잡아도 뒤집었겠죠. 그죠? 무슨 꼬투리를 잡아도 뒤집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객관적인 지표에서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뒤집어진 거고. 물론 야권이 선거 전술에서 제도 정치와 이 비제도 정치의 이 구분을 제대로 못한 전략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게릴라 전투병을 정규군으로 바꾸려고 하면 제시훈련도 시키고 군복도 입히고 일정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냥 막 바깥에서 나쁜 수가 막 인기 있다고 하니까 그걸 막 제도 속에 박으니까 제도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최소한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막말을 했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윤수경 씨도 이제 그런 경우 다 486 그룹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쨌거나 분당의 투표율이 여러분 84%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도 엄청 동원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제가 44.5%를 얻었으면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46.5%를 얻어요. 그죠? 근데 투표율은 84%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파서 죽기 직전의 사람이거나 출장 간 사람, 어디 해외 출장 간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투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혁 진영도 거의 총동원된 겁니다. 반대 진영도 총동원된 거죠. 총동원된 거예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층들이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층들을 제대로 못 잡아내다 보니까 소위 이 자유주의적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화이트 칼라들이 훨씬 더 야권 지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밑둥이는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보수를 결집했던 것은 바로 이 종편입니다. 저는 이 종편 문제에 대한 이 야권의 이 소위 미온적인 태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언론 개혁 운동한다고 겉으로는 폼 잡고 다니면서
이거 문제가 종편 저지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조직 만드니까 다 깨고 다니고, 왜냐하면 밤낮 더 세게 싸우면 자기 입지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피켓 시위 언론 프레임 몇 번 한 걸로 저거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혁신과 통합 과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10월에서 시민운동 한 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종편이 광고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편이 스스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싸울 필요 없다. 아주 굉장히 무슨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현주 사장님, 신경민 선배, 시사인 그 인터뷰를 해놓고 일면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종편 스스로 망하는데 그때야 그게 뭐 저거 할 필요 없다고 일면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어요. 이해찬 총리님, 그건 나이바 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편 하나만 한 2천억이면 사는데 종편 4개면 8천억 아닙니까? 보수 진영의 자원과 국가 권력을 가지고 8천억 정도 모아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저는 다행히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주류 보수들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네들의 정책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8천억 정도 쓴다? 쓰고도 남죠. 국가 자원 하나만 가지고 동원해도 새 방송사, 내 방송사 다미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종편은 안 없어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종편 때문에 선거도 주고 앞으로도 이기기 힘든데 고고한 척하면서 스스로 망할 건데 왜 싸우냐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자, 어쨌거나 시민사회 정말 울진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서울에 시민운동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법조, 의료, 교육, 종교 이 대한운동이 거의 소멸돼가고 있죠. 그죠? 자, 의회 정당 우리가 유일하게 선거로 바꿀 수 있는 정당인데 지금 쉽지 않죠. 그죠? 경제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거 다 자세한 설명은 지자체 겨우 선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지자체와 의회와 정당입니다. 자, 행정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속된 말로 이 민주정부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자체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죠. 그죠? 의회를 바꿔보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제도 권력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중앙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제도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면 바로 지자체와 의회 정당을 바꿔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개혁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의회와 정당, 지자체를 이거 어떻게 바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당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정당이 대표성의 위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당이 그런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이것을 개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외곽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제도 속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진입이 배제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한테 이 설명을 하고 도표를 만들어봐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외곽에 이 제도 바깥에 머물러 있고 제도로 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의회와 정당도 제도 권력으로서 이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도 권력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정부를 잡더라도 한국 사회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외곽에 있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이 제도 권력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정당의 대표성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세력의 이제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반격을 통해서 저걸 해야 될 곳이 의회와 정당, 지자체인데 도대체 여기가 지금 특히 정당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요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도 권력, 정당을 개혁하고 제도 권력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과연 성공했는지. 노사모가 있었고, 요건 아마 시민광장이었는 거예요. 유시민장관. 그 다음 리건스가 있었죠. 팬클럽으로 과연 한국 사회 변화를 또는 제도 속으로 진입해서 제도 권력을 바꾸는 데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팬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 하나만 쳐다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 항복해버리니까 모두 다 동시에 항복해버리고 마는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외곽에 깃발만 들고 다녀서는 결코 제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팬클럽 형태의 정치운동은 실패했다. 아주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죠. 온갖 역경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해체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시민정치운동. 단순히 팬클럽을 넘어서서 시민의 자격으로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운동. 시민주권 모임, 국민의 명예. 이 시민주권 모임은 원래 이 일종의 시민정치운동의 정범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의 사주직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저게 원래 취지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개혁하는 운동으로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노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근거짓 하는 정도로 머물고 말았어요. 이것도 1인 중심의 운동이다 보니까 한두 사람 민주당에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 민주당 내부의 게임 룰을 바꾸는 것으로 규결되지 못했어요. 그죠? 민주당에 인력 투입하는 것은 DJ 대통령 때부터 늘상 있어 왔던 겁니다. 486을 투입시키고 김건태 고문을 투입시키고 뭘 투입시키고 서른 장을 투입시키고 그게 수혈 받아가지고 연명해왔던 거죠. 근데 요번에 또 투입됐습니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에 들어갈 때 민주당이 게임 룰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게임 룰은 대부분 그대로 뒀어요. 단 한 가지 바꾼 게 있죠. 모바일 선거. 그나마 바깥에 있는 시민정치운동 세력이 민주당을 협공할 수 있는 통로 하나 정도는 확보를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게임 룰을 바꾸지는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시차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상조한국당이 더 먼저죠. 그죠? 이런 시민주권이나 이것보다는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튼 이 개념의 순서상 그 다음에 정당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성공을 못했을까? 왜 성공을 못했을까? 이게 1인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죠. 그죠? 1인 중심의 정당. 정말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적인 토대를 갖는 정당이 아니라 1인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이제는 이 정당이라는 형태의 정치적 결사체가 유의미할까?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냐, 그리고 정치적 결사체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정당과 시민운동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혼재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 이런 것이 추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보면 1인 중심의 정당, 이거 실패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는 좌경화 전략을 선택합니다. 유심장은 보시죠. 그래서 진보통합당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분열을 위해서 또 뭐 다른 당 만들고 이렇게 가죠. 이 정동영 장관, 정동영 의장은 한미 FTA 폐기 뭐 등등 해서 훨씬 더 좌경화된 의제 쪽으로 옮겨갔어요. 정동영 의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죠. 자기는 본질적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더 레디컬하게 싸우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얻겠다. 그래서 정동영 의장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 하면 대담한 진보, 담대한 진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담대하다는 것과 좌쪽으로 좌경화, 좌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그 비전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죠? 자, 이런 좌경화 전략, 이거 성공했느냐? 성공을 못했어요. 그죠? 여기에 독립정당화, 그러니까 여기 팬클럽과 시민정 충동은 좀 다릅니다만, 이 정당이나 좌경화 정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수파 전략입니다. 우리 소수가 똘똘 뭉쳐서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정당화, 소수정당화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한국 정치에 투입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죠? 이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다른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마이너리티 전략이라고 하면 머저리티 전략, 그러니까 주류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과의 연대 전략입니다. 그죠? 민주당 외부에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진지를 구축해서 소수라도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로 들어가서 민주당 다른 정파와 연대해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일종의 주류화 전략입니다. 저는 이 주류화 전략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호남민중과 486과 연대를 해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야지. 그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난닝구 논쟁, 난닝구 백바지 논쟁의 핵심이 그거죠. 그죠? 호남민중과 진보적 자유주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난닝구 백바지 논쟁입니다. 유시민 대표나 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구호남 지역주의와 분리되는 진보적 자유주의만 가지고 정당운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구민주교와 386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갑 위원장인데
현재 분당각 당원 구조를 보면 저는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해요. 저보다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참여했던 그 세력들이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이 세력은 누구냐면 486 세력들입니다. 근데 486 세력들은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당뇨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거나 상층부에 몰려 있는 거죠. 상층부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당뇨들을 보면 50대 이상이 70%예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역삼각형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86들이 과점하고 있고 그 밑에 새로운 자원들은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실무자 정치가 더 무섭습니다. 국회의원이 있고 밑에 당뇨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정치가 50%면 당뇨 정치가 50%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386 당뇨들의 이 음모와 모략 그리고 퇴행적인 정치 행위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혁신될 수가 없어요. 혁신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한편에서는 팬클럽, 한편에서는 시민정치운동, 한편에서는 독자정당 또는 좌경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면 민주당과 연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주류화 전략을 쓰고 한편에서는 독립정당 전략을, 독자정당 전략을 동시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민광장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돈 내고 저기 돈 내고 다 돈 내고 있어요. 미권세도 돈 내고 시민관 돈 내고 노사모도 돈 내고 그 다음에 시민주권에도 돈 내고 참여단에도 돈 내고 다 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선거를 하면 민주당도 또 참여를 하고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공했을까? 그것도 역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연대전. 자, 어떻게 실패했는지 한번 보시죠. 한명숙 총리 집어넣었죠.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한명숙 총리는 민주당 내부의 요청보다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요청에 의해서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가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구민주계와 486에 포위돼서 일각달성 못하고 사실 제대로 기획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권 통합도 소수의 명망가를 정치권으로 이전하는 시민운동 명망가 몇 명을 국회의원 만든 것으로 끝났어요. 게임 룰을 바꿔내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을 통해서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냐면 그게 아니고 여전히 17대 때 구호남 민주계와 486 운동권들의 두 세력으로 국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총선의 패배의 책임은 친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분 밑에서 움직였던 분들은 이분들이죠. 사실 여러분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공천했는지 여러분 금방 이렇게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위 친노 책임노는 말하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실체가 없는 그 머리 속에 빠져들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이해찬 총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해찬 총리는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사표를 냈죠. 그게 친노 담론 때문이죠. 그죠? 친노 담론. 그럼 친노 담론의 핵심이 뭘까?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또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들이 누구를 여기에 투입시켰냐면 문재인을 투입시켰어요. 문재인을 투입시켰어요. 그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또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 민주당의 구민주계와 486과 외부에서 투입되는 정치적 인물 사이에 뭐 좋게 얘기하면 융합이 안 됐던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배척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만 이 문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친노 담론의 핵심은 왜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투입되는 이 사람들을 이와 같은 인물들이 투입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담론적 전략이 그 본질입니다. 이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모바일 투표. 비대위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모바일 투표를 폐기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폐기한 것은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더 이상 민주당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이 여기 있는 것이죠. 실제 민주당의 친노 국회의원은 4~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0명은 그저 합리적인 진보적 자유주의적 사고, 제가 아까 진보라고 해서 그 아젠다를 쭉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동의하는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 친노는 몇 분이 안 계세요. 한 5분, 손가락 꼽으면 한 5분입니다. 근데 그 진보적 자유주의,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 진보인 이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해내고 구민주계와 486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친노 담론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명수 총리하고 경선에서 진 사람이 누구죠? 이때 정세균, 손학규가 졌습니까? 누가 졌습니까? 졌죠. 이해찬 총리하고 진 사람은 김한길, 또 누구 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진 사람은 김두관, 그 다음에 손학규 등등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원로나 조금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진보적 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서 당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노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보적 자유주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민주당 개혁을 위한 새로운 인물의 투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 전체 진보적 자유주의 자체를 친노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친노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노 담론의 핵심이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의한 민주당의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담론이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담론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친노 주류가 책임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친노 주류를 책임론을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몰골을 보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동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학규, 김두관, 김한길, 정동영 의장 등등 이런 사람들이 친노주류를 공격을 하는데 친노주류의 책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뭔가 마땅치 않다. 라는 생각들 여러분 갖고 계셔서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친노 담론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친노 담론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보면은 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자 정당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사람을 투입해서 민주당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소위 구민주계나 486,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방어해내기 위한 담론적 전략으로 친노 담론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친노 담론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진보적 자유주의 담론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의 토션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진보적 자유주의는 점점 더 확산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적 자유주의와 일정한 기량 관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 사이의 갈등 구조가 중심축을 이룰 것이고, 민주당은 점점 더 협소화돼서 요만큼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보수적 자유주의는 누가 그곳을 담당을 할까? 이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이 사람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자유주의적 공간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명백히 진보적 아젠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죠. 그죠? 아젠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한길과 같은 분들은 이념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만약 이 민주당의 소위 김한길과 같은 분, 어떻게 보면 구민주계에 속하면서도 보수적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만약 이분하고 연대를 하면 이념적으로는 유사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왜냐? 바로 그분들은 시민정치의 참여를 거부했던 분들이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념적으로는 유사한데 이 사람들의 시민적 참여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구도 속에 있는 분이다. 김한길.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모바일 경선 그 부정선거로 투닥거리 한번 했죠.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손학규, 그 다음에 김두관, 정세균 이분들이 모바일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정선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넘어서서 이분들의 참여, 모바일 선거 자체를 폄하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보적 자유주의, 시민정치운동 세력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손학규 대표나 김두관 지사나 정세균 대표가 정치적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점점 더 협소화돼서 이만큼 될 겁니다. 이 공간이 점점 정치의 주류가 돼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의 경쟁관계 속에서 한국 야권이 작동될 텐데, 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람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손학규 대표나 정세균 대표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결정적인 정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저는 앞으로 향후의 정치적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이분을 어떻게 세력화하고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 정치적 비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민주계 국회의원들과 상층부의 사람들이 안철수로 넘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안철수 교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게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 사이에 약간의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후보끼리의 대화는 점잖고 서로 우호적이지만 실제 내부에 있어서는 서로 불편한 감정적인 골들이 있어요. 왜 그런 그 감정적인 골들이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이 자유주의 공간을 놓고 서로가 그 지역의 땅덩어리를 서로가 먹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길한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가 같은 지평에 있으면서
그 지평을 선점하기 위한 서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조하지만 동시에 또 서로 간에 갈등 구조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정당을 만들면 이 사람하고 만드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김한길과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 사람과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민주당 버티고 있는 이런 국면이 되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 연대 전략도 저는 결코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이 3분의 1, 또 그 다음에 안철수당이 3분의 1, 그 다음에 진보적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민주당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부정적인, 또 비판적인, 나머지 또 3분의 1이 3정이 되는 한국 정치 구도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국 정치 하반기까지는 굉장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굉장한 혼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도 아마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정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적 자유주의에 의한 기존 정당의 어떤 세력 교체 이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결국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역사는 항상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극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부르주아 자본가에게는 한 표를 줬고 노동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노동자가 투표권을 얻었지만 그것도 노동자는 100명당 한 표씩 또 이렇게 얻었죠. 그래서 또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보통 선거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안 줬어요. 유럽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1900년대 초반입니다.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이 나요. 40년인지 20년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40년. 60년대가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한테 투표를 준 시험 건 만든 뭐 같은 맛이. 네. 근데 흑인한테 투표권을 준 것이 언제죠?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노예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면 흑인이 세력화되고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정당으로 끄집어 당기지 않으면 정책 위기가 지속되니까 투표권을 준 거죠. 오랜 기간의 여성운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투쟁에 의해서 여성들의 정책 지위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을 투표권을 주고 정당 내부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도 결국 지금과 같은 정당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는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극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민주주의 역사가 그래하고 철학적으로도 정당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당의 자기혁신 동력은 없습니다. 기득권을 해체하기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켜서 기득권을 해체하고 정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세력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상 참 세력으로 형성되기에 대단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노사모를 여러분 보다시피 분열되고 갈라지고 자유롭고 하나의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팩트를 넘어서 이제 체제 전환의 노력은 이제 투입이 돼야 될 시점을 왔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체제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의 핵심 기능 중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회 의결권인데 예산도 그렇고 입법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국민적 통제를 하자. 지금은 우리가
대의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대의제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의제 자체가 100한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정당 제도라고 하는 것은 100년밖에 안 되는 제도. 물론 뭐 영국과 같은 경우는 500년, 600년 되지만 특수한 경우고. 여러분 FTA 반대 서명, 그 다음에 뭐 MBC 무슨 서명 수없이 서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서명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을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월급을 깎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값 더 내라고 그러고, 뭐 국회 보좌관 숫자를 줄이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답이 아닙니다. 안철수 교수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그랬죠. 일종의 정치 허무주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 허무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주장이죠, 그거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정치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살기가 나아질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본을 예를 듭니다. 일본의 언론은 끊임없이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무슨 죄인 만들어버려요. 그래놓고 정당은 6개월마다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수상이 6개월마다 교체가 돼요, 일본은. 그럼 일본 사회를 누가 끌고 가느냐? 언론, 대장성 관료, 검찰, 그리고 재벌이 끌고. 정치를 열중시해 놓고 나머지 기존에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 국민들에게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야합에 의해서 일본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회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본 사회가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의 핵심은 바로 이 국회의원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질적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입법권이거든요.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처에도 주어졌지만 그것은 내각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 이름으로 법안이 넘어오게 되죠. 그죠?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 국회의원 단독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기관, 독립적인 법률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국내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요. 자, FTA와 관련해서 아니면 뭐 예를 듭시다. 국회의원 퇴임 이후에 130만 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모두 화가 나서 붕괴.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돈만 챙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발의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명해서 연금 법안, 취소 법안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그럼 국회는 그 법을 의무적으로 6개월 안에 심의 의결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포하도록 의무하면 어떨까요? 정당도 정당의 수많은 얘기들을 국민 발의권을 담아내서 특정 정당에게 그 발의권이 넘어가면 그 정당은 필히 의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FTA 반대 법안이 올라오면 정말 자기는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 FTA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찬성표를 던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감시 제도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딱 해가지고 이번에 저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가 자기 지역구에 몇백억의 예산을 저거 해서 막판에 다 예산 사인하고 외국으로 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경제 감시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직 후보자 추천권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거죠. 그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뽑을 때 당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뽑았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뽑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직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갖는, 정당이 개인이나 당수나 어떤 이 공천위원회가 갖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뽑도록 만들어버리면 사실 이 공천권 자체가 이 지금 현재 정당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라고 하면 이거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될까요? 그 다음에 국민 소환권. 장통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초단체 의원들이나 기초단체 장들에게, 그리고 기초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왜 국회의원한테는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소환권은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다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발의권은 기초단체에 관해서는 발의권이 주어져 있죠. 그죠? 주어져 있습니다. 안 주어져 있습니다. 청원권 어떤 거예요? 청원권 형태로. 지금 대충 한 60조 필요해요. 청원권 형태로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발의권을 줄 수도 있다. 의회는 반드시 답해야 된다. 답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 정도만 해도. 근데 국회는 서명하고 뭐하고 아무리 갖다 줘도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자들 보면 의원을 통해서 청원해야 된다. 의원을 통해서. 의원 나안 해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의원을 통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현재의 정당의 위기, 이걸 넘어서는 세력 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개혁, 혁신 위해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정당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무슨 대의원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뭐 어디 그 얘기 전체가 다 저는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당의 혁신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부 얘기고 다음 얘기는 이제 넘어갑니다만 그럼 그것만 하면 다 될까? 그것만 하면 다 될까? 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에 그 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제를 넓혀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는 그냥 직접민주주의 하자 그러면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진행이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층부에 정치 건달들이 있었고 하층부에는 호남민중과 또 다른 서민들이 있었는데 서민들이 지금 파시즘화되는 경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노동자로도 포괄되지 않고 어떻게든 진보정당으로도 포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박근혜의 아젠다 쪽으로 흡수되어 갑니다. 박정희 시기의 어떤 성장 모델 또는 그 파시즘에 대해서 파시즘 동원구조에 의해서 흡수되어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정당 참여, 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이것만으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간들입니다.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민주당을 깨고 부수고 뭐하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호남민중의 어떤 그 야권의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서민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상층은 정치건달로 구성되어 있으면 야권의 미래가 그 스타리클럽이나 동문회나 이런 것처럼 혈연지연에 의한 이해관계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고 오늘날 자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협동조합 아닙니까? 협동조합 운동을 이 공동체 운동과 복지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유럽 복지 관찰 시찰하고 온다고 쫙 구경하고 와서 야 유럽의 재정은 몇 프로가 뭐 얼마 복지에 투입되고 뭐 하고 전부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의 복지와 진보의 복지가 뭐가 차이가 나죠? 진보의 복지는 무상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그럼 박근혜의 복지는 부분 복지입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의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그 슬로건은 허구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장. 최소한 10년 이내는 그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허구를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싸우고 왔어요. 마음속으로는 깨우치 않는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의 복지가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건 맞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일단 못 사는 사람 중심으로 복지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 박근혜 복지죠. 그죠? 슬로건으로서야 보편적 복지가 훨씬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우리 다 압니다. 자, 그것 빼놓고 양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시혜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보에서의 복지의 핵심은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적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접 민주주의든 복지든 스웨덴 가서 보면 저는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교육청 국장 한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반의 학생이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싸는 기준이 딱 전부 다 가정통신문으로 나옵니다. 계란 후라이 1개, 소세지 1개, 빵 1개. 이건희 손자라고 해서 완전히 엄청난 음식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햄버거를 잘 만들어서 빅 햄버거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건희 손자까지 무상급식 해야 된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참여가 작동되고 있는 거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풀기 시작하면 가운데 돈 따먹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전달체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래로부터의 공동체가 없으면 전달체계가 전부 다 돈으로 메워져. 돈으로 메워져. 복지 사업만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이거에 대한 이론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 복지도 공동체 없이는 그거 다 허구이다라고 하는 걸 유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유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노동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한국의 노동 기간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대신 정말 빡세게 일시키죠. 12시간 일시켜서 20년 딱 일 끝내고 그냥 그 다음부터 놀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20년으로 모아져 있는 노동 기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줄이고 30년, 40년으로 늘리는 것이 노동구조 개편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 이미 다 일반 직장에서 다 은퇴했어요. 퇴직금 타가지고 식당 차려보려고 그러다가 그 차리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00개 차리면 1년에 95개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은 33%예요. 일본은 10% 겨우 넘고 10% 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33%예요.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자영업자예요. 이런 산업 구조에서는 누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이 33분의 자영업자가 많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퇴직하면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다 몰려나오는 거예요. 청년실업도 그쪽으로 몰려나오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산업 구조의 한 부정적인 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일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어제 제가 대의원 대회를 했는데 이 대의원 대회에 민주당원으로서 참여하려고 하면 자영업자들밖에 없어요. 공무원 안 되죠. 정상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나 불이익이 갈까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 자기 먹고 사는 회사도 급하니까. 그럼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식당 하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적 보수에 갇혀져 있습니다. 시장적 보수에 갇혀져 있고 옛날에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분들이 호남 향후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야권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시장적 보수로 넘어가고 박근혜 보수하고는 달라요. 박근혜 보수는 이념적 보수라고 하면 시장적 보수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보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잡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 수치를 보면 다른 직업군보다 한 10% 이상 이명박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도 보수화되어 있어요. 이걸 전환시켜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자연 구조에서는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복지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 기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이게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인과학적으로도 이게 망가져지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망가져지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재벌들이 이 시장 골목 상권까지 다 진입을 하게 되고 우리는 직장 다니지 쫓겨나면 그 다음서부터 열중시하고 할 일이 없어 왔다 갔다 하고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그리고 대학 교수인 친구들은 앞으로 한 10년 남아서 여유가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일 행복한 놈들이 누구냐 하면 학생 운동하다가 취직이 안 되고 갈 데 없으니까 출판사 차려가지고 돈 벌어서 그저 판교 출판단지에 한 4층짜리 빌딩 하나 짓고 땅 한 200~300평 갖고 있고 꼭대기층에 자기 개인 집 두고 밑에 층에는 출판사 차리고 수입이 적당히 들어와서 자기 할 일 있고 먹고 살고 빌딩 하나 갖고 있고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러운 친구들이 이제 대학 교수하는 애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는 음식점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양 삼아 대학원을 다니죠. 교양 삼아. 먹고 노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제 친구 밑에서 제 친구가 지금 학위과정을 하고 있어요. 요새 대학원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고용구조와 인구구조학적인 특징 때문에 잘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공동체 문제가 핵심입니다. 유시민 장관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 뭐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진보의 미래를 집필할 때 사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국가를 중심으로 진보의 의제를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 얘기하면 복지만 강조하고.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을 감시, 감독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뭐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자유를 지켜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론의 가장 최첨단 이론은 거버넌스 이론이죠. 협치, 가버넌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이 서로 협의하에서 통치하는 구조. 이것이 진보적인 국가의 가장 최근의 이론인데 국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복지국가가 최근에 이룬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파시즘을 경험했고 독재국가를 경험했어요. 국가를 자칫 강조하면 이번에 사이버
호텔가 있고 뭐 이런다 보니까 바로 국정원에서 민간인 영역까지 하여튼 사회상의 모든 감시 감독을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가려고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사이버상의 이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감시 감독도 하겠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집사람이 이제 그 대학 교수입니다. 학교 이제 연구실에서 저한테 아주 짤막한 연애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 저를 격려해 주려고 뭐 연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놓고 발신을 해놓고 며칠 후에 강의 갔다 오니까 읽음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읽었겠구나. 그럼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지? 뭘? 안 봤어? 읽었던데? 나는 안 읽었어. 봐. 내 컴퓨터를 키면 읽지 않으면 붉은 글씨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킹한 거죠, 그죠? 제 핸드폰 예전 여러분들 중에 제 예전 핸드폰 번호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하도 도청당해서. 국가라는 건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모두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단세포적인 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진보의 미래로 바꾼 겁니다. 국가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유시민 장관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책을 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대처 수상이 영국의 수상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영국에는 사회란 없다. 소사이어티는 없다. 커뮤니티는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있고 국가가 있지만 그 사회를 지탱해 줬던 일종의 복지 공동체. 우리식으로 협동조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하부 이 서로 간에 서로 그 공존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없고 모든 것은 시장과 경쟁에 의해서 전부 다 재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효율적으로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울진군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제적 영역에서 서로 경쟁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시장에서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해서 이익을 더 내주려고 하고 뭐 그래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장사하다 좀 아예 안 되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지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또 동네 어른들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럼 어른들이 야, 이 사업하다 실패했나? 좀 다시 해봐라. 그럼 먹고 살긴 여왔어. 먹고 살아라. 그런데 그 농촌 그 자체도 그 비효율적인 게 이제는 전부 다 시장에 의해서 전부 다 해결해야 해요. 경쟁을 다 도입해야 해요. 이것이 대처의 첫 육성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사회란 것이 없다. 커뮤니티는 없다. 소사이어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마치 복지국가의 실패를 시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20세기 역사 중에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극복해낸 적이 없고 국가의 실패를 시장이 극복해낸 적이 없어요. 다 설명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병행했던 이 대처 시기나 레이건 시기에 그러면 성장률이 높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가 대처 시기고 레이건 시기. 근데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면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다. 그 저자가 누구죠? 마이클 샌들이 아니고, 네. 네? 아니요. 제레미 저번에 노벨 경제학상 탄사하는 제목이죠. 미래를 말하다. 그 책에 보면 실제로 레이건 시절이 얼마만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그 설명이 다 나와요. 통계 수치가. 그래서 시장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요새 경제가 망하고 있으니까 다시 국가 저는 그건